안녕하세요.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쉽고 재미있게 변증 논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 아래 저 두 번째 강의 감염성 외상의 한방 치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변증 논치로 나아가는 길에 그 서론적인 강의를 하면서 그 변증을 위한 임상예를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한번 해보도록 각자 어떻게 변증을 할 것인지 또한 그 변증을 어떻게 한 결과들을 올려보도록 하였지만 아무도 올리지 않았네요. 각자 마음속으로 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강의를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기 나름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 변증을 하는 그 실력을 높이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강의 해답을 보기 전에 문제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자기의 그 변증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오늘은 저번 주에 냈던 그 임상예를 실제로 어떻게 변증하고 치료하는지 그 변증 논치의 과정을 차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냈던 그 임상예는 어떤 환자가 이렇게 외상을 당했는데 그게 낫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리 전체로 번져가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그 오른쪽 정강이뼈에서 10cm 정도의 상처가 난 겁니다. 이렇게 10cm 정도 상처가 났는데 그 15년에 7월 6일에 왔는데 3월 28일 새벽에 호텔에서 자다가 일어나면서 탁자에 부딪혀서 그 상처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뼈에는 이상이 없어서 즉시 응급실에서 8바늘을 꼬매고 그 다음은 한 다음에 항생제를 이틀치를 처방받고 한국에서 있던 일인데 바로 캐나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치만 복용하고 있고 지나다 보니까 다시 상처 부위가 골맞다는 겁니다. 골마가지고 캐나다 병원에서 다시 항생제를 처방받아 가지고 2주 정도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2주 정도를 복용했더니 그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대장이 망가져서 시꺼먼 똥이 나와 가지고 놀래 가지고 더 이상 그 항생제를 복용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전체로 발등까지 전부 이렇게 그 상처가 이렇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셜리스트 예약이 돼 있긴 하지만 스페셜리스트한테 가봐도 역시 또 항생제를 처방할 것 같아 갖고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대충 특이할 것은 그 진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닦고 와가지고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요. 진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한국에서 그 숟가루를 그 소포로 전달받아 가지고 지인들로부터 숟가루를 매일 발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벌침도 맞아보고 쑥으로 훈제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의학에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변증이든 변증을 떠나서는 치료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변증이 뭔가라고 어렵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양의학에서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듯이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의 원인을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변증이다.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변증. 근데 다만 그 원인이라는 개념이 한의학적으로 좀 복잡하다 보는 방안이 왜 그런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한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차가운 병이냐 더운 병이냐 라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지는 거죠. 황제영에서 늘 얘기하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열자, 청지, 한자, 온지. 그렇죠? 열이 날 경우에는 차갑게 하고 추운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준다.
이것이 치료의 근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로에 있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지금 보죠. 우리 뭐 변증, 시작부터 끝까지 변증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뭐, 이 케이스에 보면, 지금 이분의 피부가 벌겋지 않습니까? 지금 상처난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벌건데요. 이 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열이 있는 거죠. 이 부위에. 지금 열이 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에게 특이한 것은 뭐냐면 진물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다리에서 지금 진물이 전체적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분의 병은 원인은 지금 열이 있고 습이 여기 차 있다는 겁니다. 습. 진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과 열이 합쳐져 가지고 이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뭐 간단하죠. 습과 열이 있으니까 열을 떨어뜨리고 습을 말려줘야 돼요. 이게 치료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따지냐? 치료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용약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로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 한과 열만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한, 열, 조, 습, 풍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대표적으로 그냥 한열이라고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열에 포함돼서 보면 지금 이분의 상태는 습과 열이다. 그럼 왜 중요하냐? 치료의 방안과 용약, 즉 약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지금 아픈 곳이 어딥니까? 상처 부위가 하부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하부. 자, 다리에서 발등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발등을 안 찍었는데요. 발등 동일합니다. 발등까지 이게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다리 전체가. 그러면 이분의 그 변증에 있어서 위치는 이 표리라고 우리는 8강 변증에서 표리라고 표현하는데요. 표와 리만을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병의 부위가 어디냐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이 환자가 지금 어디에 병을 갖고 있냐? 우리 몸의 하부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병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안이 달라지고 용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도. 즉 치료의 원칙과 치료의 방법과 치료의 용약이,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의 부위가 어디 있냐를 항상 살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다음으로는 이게 허실이냐라고 봤을 때 이분이 허한 증세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연세가 드셨지만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실증으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분의 그 변증을 한마디로 우리 중국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면 습과 열이 하주, 아래로 몰렸다는 겁니다. 그죠? 변증은 습열 하주인데요. 이 사람이 외상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게 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독. 그렇죠? 그래서 또는 잘 표현하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열독이 하주했다. 습열로 독이, 습열의 독이 하주 밑으로 몰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변증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병의 원인이 어떤 형태의 병이고 부위가 어디고 그 허실이 어떤 상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변증이 결정. 왜냐하면 왜 그와 같이 하냐면 그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로가 어떠한지, 부위가 어떠한지, 표리가 어떠한지, 허실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치료의 방안과 용약이, 어떻게 약을 쓸 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통괄해서 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이제 뭐 처음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좀 한의학을 하신 분들은 언뜻 이해가 올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변증? 무엇이겠구나. 어떤 개념이구나. 그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병의 원인을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복합체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치료 방안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습열 하주라고 우리가 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독이 들어있다. 외상이다. 그쵸? 외상이니까 독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한의학에서는 그를 다 세균을 독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습열 하주라고 변증이 됐으니까 치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을 잡고 습을 잡고, 그쵸? 독을 제거. 이
치료 방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냐?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방한 걸 보겠습니다. 뭐 저만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방한 그 처방의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이 처방은 뭐냐면 습열 하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처방이 뭡니까? 이묘산 혹은 사묘산이라는 처방입니다. 그죠? 습가열이 아래로 몰렸을 때 습가열을 말려주는, 하부의 습가열을 말려주는 방이 이 사묘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청열 조습하는 약도 상부일 때는 황련, 중부일 때는 황금, 하부일 때는 뭡니까? 황백. 이렇게 한약에서는 같은 습가열이 있어도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용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위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의 지금 병이 이게 독이 위주로 된 외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습열 하주만 잡아주면 될 것이냐? 자, 저는 황백, 창출, 우술, 율무, 이밀원 이렇게 갖고 그 수묘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묘산인데요. 그 사묘산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외상에 쓰는 청열을 해독해주는 약으로 그 사묘용환탕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사묘용환탕에 그 연교를 덧붙였죠. 외상, 어떤 식의 외상이든 청열 해독하고 이게 딱딱 부어서 열로 부어서 도끼로 부어서 딱딱할 때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까지 포함해서 연교가 그런 작용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은화 연교를 보통 대부분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처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 어떻게 방제를 공부할까를 생각하는데요. 방제를 변증별로 외우는 겁니다. 방제의 구성도 중요하지만 방제의 구성과 구성 원리 각각의 약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거는 습열 하주하면 이묘산, 사묘산이 딱 생각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담의 습열이다. 그러면 용담사간탕. 그래서 저는 이 방제를 공부할 때 우선 제일 먼저 목차를 다 외웠습니다. 실제 구성은 요즘 뭐 핸드폰이나 어디나 쳐도 구성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습열이 하주했을 때 쓰는 처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걸 전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먼저 목차를 다 외운다. 예. 그래서 뭐 보기하는 보양약은 처방은 어떤 것들이 있다. 예? 그렇죠? 보호하는 처방들은 어떤 약이 있다. 습열을 잡아주는 처방은 어떠는데 여러 가지 습열을 잡아주는 방법들이 있다. 그 중에 습열 하주라 그러니까 분류가 다 돼 있죠. 방제나 그 한약학이 첨부 중국책을 보면 변증 위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그 방제 그 처방의 기초가 한약이죠. 한약학이죠. 중국에서는 중약학이라고 하는데요. 중약을 할 때 그 500가지 약들의 목차를 전부 분리별로 외우느라고 그 저보다 띠동갑 12살의 차이가 나는 어린 친구하고 같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하면서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아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외우는지 또는 물어봐서 더 많이 틀리는 사람이 그 밥값을 내기로 하면서 지금 외웠던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면 청열도습약에는 뭐뭇이 있다. 청열도습약에 뭐뭐가 있고 그 특징은 그 다음에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제를 어떻게 공부할지가 변증으로 공부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풍진, 풍으로 인해서 발진이 일어났을 때 쓰는 소풍산, 샤펑산, 중국말 이렇게 외워놔야 외상에서 독을 해독해주는 외상에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처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스미아 용환탕 이렇게 그 약제와 처방의 변증이 어떤 변증의 테두리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그러니까 목차를 외우는 것이 큰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습열하자면 지금도 뭐니까 저는 스묘산, 알묘산 여기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처방을 합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유제재로 하는 것이 첫
마지막 목적이지만 첫 단계는 뭡니까? 모방입니다. 모방은 단방을 먼저 쓰는 겁니다. 단방을. 습저 하조하면 사묘산 이렇게, 또는 규비탕 하면 뭡니까? 심장과 비장이 약할 때 쓰는 대표적인 방안이죠. 그 다음에 비장과 신장이 약할 때 쓰는 방안이 진무탕. 이렇게 변증으로 외고 한 방으로 단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처방의 중요한 발전 단계가 하나가 복방입니다. 복방. 한의학 처방의 비조가 바로 상한 근계인 장준경 선생님이십니다. 장준경 선생인데 그분의 상한론과 근계를 보면 자유롭게 복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오계지탕, 이렇게 시오탕과 계지탕을 복방해 가지고 합방해서 쓰죠. 이 복방의 개념을 그러니까 단방에서 복방으로 다시 자의자재로 가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두 가지 처방을 합방한 겁니다. 사묘산이라고 하는 습열 하조하는 처방과 청열 해독해주고 외상을 쓰는 사묘용한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합방해서 처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요, 제가 3일간만 3일치만을 처음에 처방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분의 이 병이 단기간에 1, 2주일에 날 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병을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한번 뭐라고 할까요? 처방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 처방이 맞은 건지, 변증이 맞으면 물론 병은 신속하게 낫겠지만, 인간인 이상 모든 처방에 대한 변증이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병들이 오래 갈 때 즉시 바꿀 수도 있고 반응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일치만 했고요. 침은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노니까. 발가락에 다 사열했습니다. 발가락에 사열하면 뭡니까? 열이 쭉 빠지죠. 굉장히 열이 잘 빠집니다. 그 다음에 펑농으로 숨을 잡고, 그 다음에 해당의 기혈들을 돌려꺼주는 처방으로 침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을 내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이분이 가까운 데 사셨고 굉장히 이 병으로 지금 3개월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날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침을 맞겠다고. 하루 약 먹고 침 맞았는데 진물이 다 말랐다는 겁니다. 참, 늘 중국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처방과 변증이 맞으면 그 약효가, 그 침과 약의 효과가 바로 북을 울리면 소리가 나듯이 아주 빠르다고, 이렇게 늘 그런, 그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왔는데 진물이 다 말라, 거의 다 그렇게 줄줄 나던 진물이. 그래서 10일 날도 다시 동일하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치 처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방이 맞는구나.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보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7월 15일 날입니다. 이분이 지금 처음 온 게 이제 7월 6일인데요. 이제 10일 정도 됐는데 보십시오. 전체가 다 이 딱지가 지금 상처가 아무는 겁니다. 이게 전신에 발등까지요. 이렇게 전부 다 상처가 아물어 가는 겁니다. 이 피부 전체에 상처가 났던 것들이 전부 아물어 가고 있고요. 7월 18일 날 찍었는데요. 계속 침 맞을 때마다 찍었는데 이렇게 상처가 다리 전체의 상처가 다 아물어 가는 겁니다. 일단 상처의 외부, 여기 직접적으로 상처가 났던 것이죠. 아주 강하게 지금 상처가 아물고 있죠. 발등에 상처도 아물고 있고요. 피부가 전부 아물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아직도 전체적으로 불긋불긋하고 열감이 남아 있죠. 그래서 8월 24일 날 왔는데 많이 좋아졌죠. 이제 진물도 거의 아물고 많이 좋아져서 다시 똑같은 처방을 다시 또 일주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는데 7월 24일 날 왔는데요. 많이 피부가 좋아졌죠. 거의 다 아문 겁니다. 이제 거의 아물었지만 아직도 열감이 남아 있는 상태죠. 7월 24일 날 요 중심, 원래 상처가 났던 중심 부위를 빼고는 거의
아물어가고 있는 건 상처가. 그리고 발등이 이렇게 심해집니다. 지금 발등만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등에 이렇게 열감이 많이, 아직도 이렇게 열감이 있죠. 8월 3일에 찍었는데, 근데 발등만이 아예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는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발등만이 이렇게 아직도 좋아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감이 보이는 겁니다. 발등만이. 다른 데는 뭐 확연하게 좋아지는데, 이 발등이 하고 상처 올려놨던 부위하고 발등이 특히 이렇게 열감이 심하고 이렇게 아직도 상처가 잘 완벽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한의학에서 뭐라면 습열이에요. 습의 속성은 아래로 몰리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윗부분부터 이렇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습이 위에서부터 말려 내려와갖고 아랫부분에만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그래서 습열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물론 상부에도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부에도 생겼지만, 습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이와 같은 습과 같은 습의 속성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또는 현대의 생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리는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을 서 있으면 이 하부에 정맥의 회로가 아무래도 아랫부분일수록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자주 몰려있기 때문에 습가열이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습사는 쉽게 아래로 빠진다고 했는데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에 따라서 용약이 달라지고 치료 방향이 달라지는, 우리 몸이 주로 서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아무래도 그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중부나 상부보다 이와 같이 습사가 이 혈액이 많이 머물 수밖에 없죠. 아랫부분 발등에는 오랜 시간. 따라서 이 윗부분보다는 심하겠죠. 따라서 습사가 많이 남아있게 되죠. 그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까지 이렇게 이제 봤는데 대부분은 거의 다 났는데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12일입니다. 윗부분은 많이 좋아졌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서 딱지도 거의 떨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싹지가 이제 완벽히 아물어 떨어졌으니까 원래 상처난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단 아랫부분과 발등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밤이 되면 붕대에 약간 진물이 묻어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처방이 바뀌는데요. 바뀌는 원인을 제가 밝히자면 여기 차트에는 쓰지 않았는데, 이분이 저를 잘 압니다. 저하고 같은 산악회도 가고 같이 등산도 하고 잘 아는 분인데요. 이분의 그 맥을 보면, 처음에 맥을 볼까요? 이분의 맥을 보면 맥이 현홍대하다고 그랬죠. 현맥이고, 뭐 열이 있으니까 또 뭐 홍대 할 수는 있겠죠. 현맥인데, 이분의 말씀 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말씀 중에 자기가 몇 년 동안 포도주를 담궈 놓고 상당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궈 놓고 상당히 좋아해서 포도주를 창복했다는, 그러니까 늘 마셨다는 겁니다. 일상으로 식사 때마다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죠. 그리고 또 이분이 이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겁니다. 이게 정말 잘못되면 이게 또 가봐야 항생제일 텐데, 전문의를 만나도, 그럼 그 항생제로도 안 나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목욕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분으로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인생에서 최대 어려움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때 생각했던 게, 간담의 수혈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분은 포도주를 오랫동안 창복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독이 들어와서 습과 열이 지금 합쳐졌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바꾼 겁니다. 용담사간탕에다가 스며용환탕으로 합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습열하주에 썼던 스며쌈만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간담의 수별을 잡아주는 용담사간탕. 간담의 수별도 간기운이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와서 사타구니에 습이 많은 사람들은 대로 간담의 수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럼 간담의 수별이 왜 전신을 간경락 위주로 나가지도 않고, 물론 간경락도, 간담의 경락이 다 뭡니까? 다리로 나가죠.
그리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전신의 피가 늘 통과합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따라서 간에 열이 있으면 모든 혈관의 혈액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간 다음에 수별은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방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처방을 바꾸고 이게 8월 10일이죠. 보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8월 19일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뭐 이제 상처가 아물어서 딱지가 떨어져 갖고 이제 완전히 아물었고요. 아직도 발등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발등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아직도 이렇게 붉은기를 갖고 있지만 쭈글쭈글 습과 열이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8월 27일 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다시 주는데요. 뭐 동일한 상태로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이 돼 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카카오톡을 잘 하시는데요.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오늘 그래서 피곤해서 낮잠을 3시간 정도 푹 자고 났더니 완벽하게 나았다 라고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8월 27일 날 이런 상태죠. 거의 지지부진하게 조금 남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완벽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약간씩 열감이 있죠. 그래서 8월 27일 이랬는데 9월 2일 날 카카오톡이 왔죠. 다 났다고. 그래서 9월 7일 날 왔을 때 봤더니 정말 다 난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죠? 앞뒤, 좌우, 뒤 완벽하게 난 겁니다. 그래서 8월, 9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처방을 했습니다. 더 이 습과 열이 남은 기운이 또 재발할 수 않도록 치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치료를 처방을 더했습니다. 상처가 났던 것도 완전히 아물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9월 20일 날 봤을 때 완벽히 난 겁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 사진입니다. 뭐 거의 뭐 완벽하죠. 완벽히 돌아왔습니다. 뭐 몸에 어떤 후유증도 없고요. 항생제를 몇 달간 복용했을 때 같은 간의 후유증도 없고요. 몸 전신이 완벽하게 이와 같이 깨끗하게 난 겁니다. 이게 한의학의 변증에 의한 치료 방안들의 과정을 저 나름대로 그렇게 가장 좀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변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변증의 과정이 어떠한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첫 장에서 얘기했던 그 교과서의 병의 원인과 성질과 부위와 정기와 사교의 관계를 따진다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 환자의 변증을 정리해보면 습열과 독이다. 이게 병의 원인이죠. 습과 열과 독이 이게 들어온 건 아니고 독이 들어와서 습과 열을 일으켰는지 또는 원래부터 습과 열이 있었는데 독이 들어와서 합친 건지 이거는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지금 병의 상태가 습과 열의 상태고 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따지냐? 이게 한의학의 근본적인 병의 원인입니다. 습과 열과 독이. 그쵸? 근데 양방은 뭡니까? 이 독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항생제로만 줬는데 그래서 치료가 안 된 거죠. 습과 열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도 없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주요 원이 거꾸로 습과 열이라는 겁니다. 독은 그 다음에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의 병의 원인인데 이 병인이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지고 용약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한의학에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부위가 어디냐? 하부이며 나중에 보니까 간담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하부로 들어가는 약, 즉 치료 방안이 달라지는 거죠.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중분야, 하분야, 상분야에 따라 치료 방안이 달라지고 따라서 뭡니까? 표와 리라고 8강 변증에서 말하는데 그 표, 리는 단순한 부위를 대표하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지 표와 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판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실증이냐 허증이냐 보호하는 약이 하나도 없어요. 실증이기 때문에. 치료 방안이 다르죠. 만약에 이분이 기운이 이로 인해서 기운이 떨어지고 힘들어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삼이나 황기나
이런 것들을 더 덧붙여서 보기했거나 또는 혈이 허한 증세를 보인다면 보혈해주는 약들을 썼겠죠. 따라서 발광변증으로 본다면 이건 양병이죠. 실증이고 그 다음에 습가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병이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 환자의 변증의 요체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서서히 본론 들어가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증을 복잡하고 어려운 걸 생각하는데요. 변증은 제 결론에 의하면 변증은 황진해경에서 말하는 8강 변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다. 그죠? 8강 변증이 뭡니까? 한러, 표리, 허실, 음양인데요. 이 음양에 관해서는 장계빈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대표적인 강령일 뿐이다. 그죠? 한은 음병이고 리는 음병이고 허는 음병이다. 열과 표와 실은 양병이다. 뭐 이렇게 강령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로 병을 판정하고 변증하고 치료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건 첫째, 한러. 이 한러를 많은 사람들이 한과열을 생각해서 문제가 돼. 한러에는 육기, 유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이 유금이 실제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유금이 뭡니까? 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죠. 그래서 황진해경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줄거 황진해경에서 강의하는 게 뭡니까? 사계절의 기후에 적합하게 맞추어 사는 것. 사계절의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때 여름의 기후에 적응 못하면 더위를 먹게 되는, 서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더위 먹어서 병이 되는 경우들 많아요. 예? 늦가을, 늦여름 장마터에 예? 잘 적응해서 살지 못하면 습기가 들어오는 거죠. 예? 가을에는 조기가, 겨울에 잘못 살면 한기가 돌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봄에 잘못 살면 풍사를 맞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아직 어떤 분들은 한의학을 처음 시작하거나 막 졸업하신 분들은 에이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야,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병이 들이는지 계속 보면서 이 6가지 육기라고 하고 실제는 5가지 기운이죠. 뭐 서사는 크게 보면 열에 포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5가지 기운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표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표증이냐 리증? 아닙니다. 이 표리에는 모든 부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장부변증도 표리에 포함된 표리를 주로 다스를 어느 장부에 있냐, 어느 위치에 있냐 따라서 변증이 달라지고 치료 방법이 달라져. 경락변증이 대표적인 이 위치변증이죠. 예? 대부분의 외상은 경락변증입니다. 예? 발목이 삐었는데 바깥 발목이 삐었다. 이게 소양경락. 이게 치료하면 대부분 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기영혈변증은 뭡니까? 예? 온병의 위기영혈. 이것도 위분에 있냐, 기분에 있냐, 영변에 있냐, 혈변에, 혈분에 있냐. 병이 위분에 있냐, 기분에 있냐, 영분에 있냐, 혈분에 있냐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지고 치료 용약이 달라져요. 기혈 진액변증도 뭡니까? 병이 어느 부위에 있냐? 그렇죠? 기가 모자르냐? 혈이 뜨겁냐? 혈이 차갑냐? 또는 삼초변증도 뭡니까? 삼초변증도 이게 대표적인 온병학이지만요. 온병, 한병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삼초변증이 뭡니까? 상초, 중초, 하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지고 용약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완내의 육경변증도 뭡니까? 어느 부위에 병이 있냐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실. 허하고 실하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병이 허실을 동반하지만 지금 본 케이스처럼 실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허증만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대부분은 또 많은 경우는 허실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의학은요, 변증이란 뭐냐? 이 세 차원에서 병을 보는 것. 따라서 병의 원인이라 하기는 애매하기 때문에 변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병의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이 한러입니다. 한러. 그런데 한의학은 이런 유금을 병한 병의 원인뿐만 아니라 부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허실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3차원으로 병을 보는 것. 따라서 간단하게 병의 원인이다 하기는 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변증, 그게 합쳐서 3차원을 합쳐서 증이다.
이것을 변증이라. 그 증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죠. 한로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고, 허실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달라지고, 용약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3자를 합친 3차원에서 3차원에서 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을 그 복합한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것을 합쳐서 변증, 그 하나의 상태, 한로 상태, 위치의 상태, 허실의 상태를 통합한 것을 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병의 원인이다 하기는 좀 애매모호했던 거죠. 이제 그럼 병의 원인에 따라 치료한다고 서양의학처럼 말하지 않고 증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의학은 병의 원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의 부위, 허실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종합적으로 살핀 걸 증이라고, 그에 따라 치료 원칙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용약이 결정된다. 침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한의학은 모든 병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보고 판단해서 그걸 종합해서 그에 따라서 치료 방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변증 논칙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증 논치 아니면 변증 이게 답니다. 모든 변증이 8강 변증 안에 포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변증 논치로 들어가는 실제로 이와 같은 그 연습들을 중국에서는요 계속 졸업할 때까지 변증하는 연습을 각 과별로 각 시험 모든 내용이 이 변증으로 이렇게 포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이 제일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요. 한 20년 가까이 환자를 보면서 달라졌지만, 본과를 졸업할 때가 가장 뭐랄까요, 겁 없이 자부심이 잘 모든 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예, 워낙 변증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각 과별로 모든 과가 변증으로 집중돼서 강의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고 실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장 변증에 대한 날카로움을 갖고 있을 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이. 예. 그래서 가장 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좀 더 달라지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이 변증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걸 취해서 변증이 어떻게 가는지를 한번 했는데, 계속 나가면서 변증에 대한 사고방식들이 좀 더 날카로워지고 구체화되고 좀 더 체득화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증을 맞아, 저런 외상이 오면 이제 변증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하겠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습과열을 떨어뜨리는 풀뿌리를 먹어서 감염성, 세균성 외상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갓 졸업하거나 한의대를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한의학을 많이 제가 한국에 있는 후배들이나 후학들이나 친지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한의대생들이 너무 많이 한의학에 대한 회의하고 너무 많이 자신감이 없고 너무 많이 불신하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한의대생 자체가. 많은 한의사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증을 배워가는 것 중 중요하지만, 왜 그러면 이 풀뿌리를 먹고서 습과열을 들어서 이렇게 독을 빠진다고 하는 이런 논리로 세균성 외상이 나올 수 있는지, 이렇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지, 아무 부작용 없이 항생제와 같은 독성 물질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날 수 있는 것인지, 왜 났는지, 왜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것보다는 왜 났는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실제로 현대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대적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거 방제암기하고 이런 케이스 많이 암기하는 것도 변증 논치, 변증의 실력을 깊어가는, 치료의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 중에 하나지만, 마음속으로 철저하게 현대적 논리를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설명해 줄 수, 왜 났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그럼 왜 났냐? 습과열을 떨어뜨리는 약 먹으면 왜 그 세균이 들어서 항생제도 안 냈던 병이 어떻게 해서 낫냐? 예? 우리가 스스로 현대적인 논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의 논리대로 습과열을 떨어뜨리면 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왜 습과열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었는데 왜 낫는지, 그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제 3강에서는요, 풀뿌리 한약으로 어떻게 세균성 질환을 치료되는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세균성 질환이
어떻게 세균성 질환이 치료가 되는가? 치료가 되는가? 그 기제는 무엇인가? 현대적 논리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풀뿌리를 먹었는데 세균성, 여러분들 감염성 질환,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한의학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고요. 한의학 하는 많은 사람들도 이거 세균성 질환인데 뭐 풀뿌리 먹으면 나을까? 세균 들어와서 감염됐는데 인펙션인데 인플레메이션이 아니고 단순한, 어떻게 났지? 이런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논리로 저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제3강에서는 풀뿌리 한약으로 어떻게 세균성 질환이 치료가 되는가? 현대적 그 논리는 뭐고 기제는, 현대적인 기제는 무엇인가? 어떻게 현대적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로 한의학 다 함께 연구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실 분이나 또는 뭐 공개적으로 뭐 하기에는 뭐한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는 답변이나 뭐 이 네이버 밴드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을 때 답을 그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의견들이 있을 때, 또는 뭐 나름대로 한의학 커뮤니티로 다 같이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밴드를 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